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온 뒤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얇은 이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간, 나는 식은땀에 젖은 채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고 귓가에는 방금 꿈속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한 달, 49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시어머니는 매일 밤 내 꿈을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살아생전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 표독스러운 눈빛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의 시어머니는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무언가 간절하게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침대 옆에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민석 씨를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술에 취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사람, 유산 정리가 언제 되냐며 상복도 벗기 전에 은행부터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워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냉수를 한 잔 들이켜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감각에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상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부시시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는 나를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투덜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달그락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사람 잠 깨게. 안 그래도 어제 누나랑 통화하느라 머리 아파 죽겠는데 좀 조용히 좀 하지.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어제 누나랑 통화했다는 건 또 유산 이야기였을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빌라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예금. 그것 때문에 신우이와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기를 붙들고 싸워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꿈에 나오셨어. 이번에는 정말 이상해. 자꾸 베란다 쪽을 가리키면서 우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당신 정말 어머님 유품 정리 제대로 한 거 맞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휴 지겨워. 당신 노이로제 걸린 거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뭐가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로 다 까먹고 빚 안 남긴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리고 베란다? 거긴 곰팡이 냄새나서 엄마가 제일 싫어하던 곳인데 거길 왜 가리켜? 꿈 해몽할 시간에 아침밥이나 차려. 오늘 누나 온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온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 민정 씨는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육개장 국물이 짠에 싱겁네 타령만 하다가 발인 날에는 어머님 금가락지가 없어졌다며 내 가방을 뒤지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아침부터 들이닥친다니 오늘 하루도 지옥이 펼쳐질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도마 위에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생전 시어머니는 나를 식모 취급하셨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딸 하나 낳아놓고 무슨 유세냐며 구박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며느리를 괴롭히러 꿈에 나타나시는 걸까? 억울했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집안의 귀신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의 무능력함,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이기심.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건 오로지 내 딸 지민이 때문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쯤 현관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속도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화려한 호피 무늬 원피스를 입은 시누이가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온 집안의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올케. 문 좀 빨리빨리 안 열어? 날도 더운데 밖에서 사람 기다리게 하고 있어. 민석이 넌 아직도 자? 일어나. 오늘 엄마 장롱 뒤지기로 했잖아. 시누이는 소파에 명품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내게 눈을 흘겼습니다. 나는 끓던 찌개에 불을 줄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나왔고 시누이는 그런 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엄마가 숨겨둔 땅 문서 있다는 거 확실해? 지난번에 이모가 그러더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시골 땅 하나 봐둔 게 있다고. 그거 찾으면 반반 나누는 거다. 딴소리하기 없기야. 올케 뭐해? 커피 안 타오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숨겨둔 땅 문서 타령이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타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는 커피잔을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켜봐. 엄마가 평소에 아끼던 자개장, 그 밑에 공간 있는 거 알지? 예전에 아빠 몰래 비상금 숨겨두던 곳이잖아. 민석이 너 가서 드라이버 가져와. 다 뜯어보게. 남편은 군말 없이 공구함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롱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 짓밟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등 뒤가 서늘해지더니 귓가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지은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나를 부르던 야나 너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내 이름을 다정하게, 아니 애처롭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그곳.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나고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낡은 베란다 창고였습니다. 안방에서는 와장창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시누이의 짜증 섞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쥐똥밖에 없잖아. 야, 김민석. 너 엄마가 땅 샀다는 거 거짓말이지? 이 노인네가 진짜 갈 거면 곱게가지 끝까지 사람을 골탕 먹이네. 시누이의 폐악질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남편도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몰라. 누나가 직접 찾아보든가. 난 분명히 들었다니까. 엄마가 술 취해서 내 땅 그랬단 말이야. 두 사람의 고성방가가 오가는 사이 나는 조용히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가 그리고 방금 들린 그 목소리가 나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습한 공기와 먼지 냄새. 그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던 낡은 항아리 몇 개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뚜껑에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항아리 중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뚜껑 위로 마치 누군가 손으로 훑고 지나간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베란다에는 장례 이후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손자국은 뭐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항아리 뚜껑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신우이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케, 거기서 뭐해? 밥 안 차리고 청승 떨고 있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신우이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무언가 있다는 확신. 그러나 지금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같은 남매에게 들켰다가는 그게 무엇이든 내 손을 떠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일으키며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신우이와 남편은 어머니 욕을 해댔습니다. 평생 모은 돈 다 어디다 쓰고 죽었냐느니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몸만 챙겼다느니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나는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칠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반드시 저 항아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신우이는 저녁이 되어서야 챙길 게 없다며 투덜거리고 돌아갔고 남편은 술이나 한잔해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딸 지민이를 일찍 재우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가리키자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베란다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의 베란다는 낮보다 훨씬 더 스산했습니다. 나는 아까 그 항아리 앞에 다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양손으로 뚜껑을 잡았습니다. 드르륵. 무거운 뚜껑이 열리면서 오래된 묵은내가 확 풍겼습니다. 플래시 불빛을 항아리 안으로 비췄습니다. 그 안에는 바짝 마른 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콩이라니. 꿈이 개꿈이었던 걸까? 나는 허탈한 마음에 항아리 뚜껑을 다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콩들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콩을 헤집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비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콩 깊숙한 곳에서 내가 꺼낸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칭칭 감긴 묵직한 꾸러미였습니다. 겉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봉지 안의 내용물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거실로 봉지를 들고 나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비닐을 한 꺼풀, 두 꺼풀 벗겨내자 낡은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문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입에서 헉소리가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5만 원권도 아닌 1만 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꽁꽁 묶인 채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뭉치 맨 아래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지 한 장과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가는 내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못난 시어머니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한테 모진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놈들이 너까지 벗겨 먹을까봐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다. 민석이 저놈은 애비 닮아서 돈 귀한 줄 모르고 민정이 저녀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분명히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게야. 내가 평생 파출부하면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다. 이 돈이랑 통장은 내가 가져라. 그리고 지민이 데리고 도망쳐라. 이 집구석에 있으면 너도 죽고 지민이도 죽는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부디 행복해라. 눈물이 툭 하고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독한 시집살이가 그 모든 표독스러운 말들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나를 식모 취급하며 부려먹었던 게 아니라 남편과 시누이의 마수에서 나를 떼어놓기 위해 나에게 정을 떼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라니.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황급히 돈뭉치와 편지를 소파 쿠션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안 자고 왜 거기 있어? 귀신같이. 히. 야, 지은아. 나 목마르다. 물 좀 다오.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식탁 위로 넘쳤습니다. 남편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내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근데 너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뭐 숨기는 거 있어? 아까 누나 갔을 때부터 뭔가 눈치 보는 것 같더니 혹시 뭐 찾았냐? 남편의 눈빛이 순간 번들거렸습니다. 술에 취했어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쿠션 뒤에 숨긴 돈다발이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취했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베란다 갔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누나가 갈 때 베란다 문 열려있던 거 내가 봤어. 거기 뭐 있었지? 엄마가 숨겨둔 거 있었지? 내놓으라고. 남편이 고함을 치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내게 그리고 지민이를 위해 남겨주신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없어. 베란다에 곰팡이 핀 항아리밖에 없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던가. 나의 기세에 눌렸는지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나는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문 열어. 김지은. 안 열어. 확 부숴버리기 전에 열어.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쿠션 뒤에 숨겨둔 돈을 어떻게든 챙겨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남편에게 들킬 게 뻔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지금이다. 민석이 술 취해서 금방 골아떨어질 게야. 그때를 노려라.
그리고 장롱 밑을 봐라. 하나가 더 있다. 하나가 더 있다니?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규칙적인 콧고리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걸어가 소파 쿠션 뒤에 돈뭉치와 편지를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알려준 대로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신우이와 남편이 다 뜯어놓은 장롱 밑바닥. 그들은 겉만 훑어보고 갔지만 어머니는 분명 장롱 밑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며 뜯겨진 장롱의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 판자 아래 아주 좁은 틈새에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손을 집어넣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는 뚜껑을 힘을 주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돈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마이너스 치직 마이너스. 잡음 섞인 소리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과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사장님. 이번 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 우리 엄마 명의로 된 그 산 말이에요. 그거 엄마 몰래 담보대출 당겨주시면. 누나, 근데 이거 걸리면 우리 둘 다 쇠고랑이야. 엄마 도장 확실하게 훔쳐온 거 맞아? 걱정 마. 노인네가 치매 기운 있다고 소문 좀 내고 내가 대리인으로 서류 꾸미면 돼. 그 돈이면 너 도박빚도 갚고 나도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어.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명의의 선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쓰러져 통곡하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과 신우이는 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서 날린 거 아니냐며 오히려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작당을 하고 어머니 몰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탕진한 뒤 이자를 갚지 않아 땅이 날아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알면서도 자식들이 감옥에 갈까봐 가슴에 묻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삭히셨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에 그리고 며느리인 나를 걱정하며 이 증거들을 모아두셨던 겁니다. 나는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그리고 이 증거.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지민이를 데리고 당당하게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콧고리 소리가 멈췄습니다. 으응 하는 잠꼬대 소리와 함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깼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급히 상자를 챙겨 들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발을 헛디뎌 바닥에 놓여있던 공구함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우당탕? 고요한 새벽, 쇳덩이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지은이 너 안방에서 뭐해? 다급한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등 뒤로 증거물을 숨기고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충혈된 눈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등 뒤 엉거주춤하게 숨긴 손으로 향했습니다. 너 손에 든 거 뭐야? 내놓으라고 했지. 남편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지만 힘의 차이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숨겨두었던 돈다발이 담긴 가방이 엎어지며 돈뭉치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잖아.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나를 거칠게 밀어버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을 줍기 위해 허겁지겁 기어갔습니다. 이거 봐라. 엄마 돈 숨겨놨으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해? 이 도둑년이. 이거 다 내 돈이야. 내 거라고. 광기에 찬 남편의 모습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나는 벽에 부딪힌 어깨를 감싸주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인간에게 이 돈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는 상황. 그때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휑하니 불어오더니 안방의 불이 팟팟하고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남편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하지만 더없이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돈에 손대지 마라. 남편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누구야? 내 어미다. 이 불효자식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피어올랐습니다. 젖은 수의를 입은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 아닌 무시무시한 도깨비 같은 형상을 하고 남편의 등 뒤에 서 계셨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의 홀령은 천천히 손을 들어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내 놈이 사람 새끼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놈들이 꾸민 짓 내가 다 알고 저승 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집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돕기 위해 정말로 귀신이 되어 나타나신 겁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무서운 형상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애처롭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어서 가라. 지금 가야 한다. 지민이 데리고 저 돈이랑 증거 챙겨서 나가라. 내가 막아주마.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나는 돈 가방과 증거가 담긴 상자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지민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뒤에서는 남편의 비명소리와 살려주세요 하는 애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저지른 죄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경찰서로 가주세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택시가 어둠을 가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내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이 기회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주머니에 있던 시어머니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보관만 하고 있던 꺼져 있을 텐데 울릴 리 없는 그 전화기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민정이 신우이였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꿈 꿨어. 엄마가 내 목 조르는 꿈. 엄마 진짜 돈 숨겨둔 거 없어? 나 지금 엄마 집 가고 있어. 문 열어줘. 신우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귀신을 보고 미쳐버린 남편과 돈독이 올라 찾아온 신우이가 마주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면? 달리는 택시 안 창밖의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내 손에 들린 시어머니의 낡은 폴더폰은 서늘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보낸 문자 메시지. 지금 엄마 집 가고 있어. 그 짧은 문장이 내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흥분과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는 택시기사님에게 목적지를 경찰서가 아닌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잠시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는 것보다 저 악마들이 서로 물어뜯고 자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완벽한 복수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품에 안긴 지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내가 떠난 아파트 복도에는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누르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술병이 뒹굴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린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야, 김민석, 너 전화는 왜 안 받아? 엄마 집 꼬라지가 이게 뭐야? 올케는? 올케 어디 갔어? 대답 대신 안방 구석에서 덜덜 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이 안방 문을 열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동생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동자가 풀려 있었고 바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민석에게 다가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화상아, 술을 얼마나 처마셨으면 오줌까지 지려? 정신 안 차려? 올케 어디 갔냐고 묻잖아. 내가 엄마 꿈자리 사납다고 했지? 혹시 올케가 엄마 돈 찾아서 튄 거 아니야? 민석은 누나의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기 장롱 위에 앉아 있단 말이야. 날 죽이려고 해. 누나 뒤에도 엄마가. 민석이 공포에 질려 허공을 가리키자 민정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실한 무력의 신봉자였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가난이었고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헛소리를 무시하고 뜯겨진 장롱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빈 공구함과 텅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아, 너 이거 뭐야? 장롱 밑에 이거. 여기 뭐 있었지? 너 설마 혼자 꿀꺽했냐? 말해봐. 엄마가 숨겨둔 거 네가 찾았지.
그래서 귀신 핑계 대면서 나 따돌리려는 거야? 민정은 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석은 억울함에 눈물을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쏟아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가 가져갔어. 지은이 그년이 엄마랑 짜고 가져갔다고. 엄마 귀신이 지은이만 살려보냈어. 나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누나, 진짜야. 엄마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잖아. 민정은 동생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갈랐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올케가 엄마랑 짰다고? 죽은 사람이랑 어떻게 짜? 너 나랑 반반 나누기로 한 거 잊었어? 내 목 내놔.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탐욕에 눈이 먼 신우이와 공포에 미쳐버린 남편.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그때였습니다.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거실에 걸려있던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쨍그랑 두 사람의 싸움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깨진 액자 속 시어머니의 사진은 기묘하게도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밭, 파밭, 파바밭. 민정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발목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래? 민석이 희죽희죽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엄마 왔다니까. 누나도 이제 죽었어. 엄마가 누나 제일 싫어했잖아. 그 순간 부엌 쪽에서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 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습니다. 썩은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하며 거실을 덮쳤습니다.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공포에 질린 민정의 귀에 낯익으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돈 찾으러 왔니? 민정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내 손에는 어젯밤 챙겨 나온 녹음기와 USB,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능범죄수사팀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사의 물음에 나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발하러 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노인 학대. 제 남편과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만행을 전부 밝히고 싶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 내용은 형사들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인감을 도용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비를 아끼겠답시고 방치했던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USB에는 남편이 도박 사이트에서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수백만 원씩 해댄 내역까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 시각 구급대와 경찰이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밤새 비명소리와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났다며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집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민정이 기절해 있었고 민석은 깨진 영정사진 조각을 쥐고 구석에서 덜덜 떨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 가지 마. 나 좀 살려줘. 그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바빴습니다. 민석은 누나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울부짖었고 깨어난 민정은 동생이 도박빚 때문에 자신을 끌어들인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 추한 꼴을 나는 취조실 밖 매직미러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김지은, 너 이 나쁜 년. 내가 신고했지?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 돈 내놔. 엄마 돈 다 내 거라고. 나는 형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예전에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차갑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돈은 없어. 그 돈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위자료야. 당신들이 10년 동안 나 부려먹은가 어머님 가슴에 대못 박은 값이라고. 감옥 가서 평생 썩어. 그리고 기도해. 어머님이 감옥까지는 안 따라가시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끌려 나온 신우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였지만 여경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녀의 명품 원피스는 찢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마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민정 언니, 아니 민정 씨, 당신은 못 나와. 어머님 땅 사기 대출, 그거 공소시효 한참 남았더라.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험금 수령인 당신으로 바꾼 거, 그것도 내가 다 제출했어. 친족 살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있다던데? 나의 말에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경찰서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지민이와 함께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된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시던 하얀 국화꽃 다발과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놓아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맛 좋은 며느리네라는 간판을 달고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대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민이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민이도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가끔 가게 마감을 하고 늦은 밤 혼자 남았을 때 어디선가 어머니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이 되어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랑 지민이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 내려와 비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그 환한 미소가 햇살 속에 녹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